6. 레위는 오블론스키가 자기에게 대체 무슨 일로 올라왔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낯이 새빨개졌을 뿐 아니라 또 자네 처제에게 구원을 하러 왔네 하고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아 그처럼 낯을 붉혔던 자기 자신의 추태에 은근히 부하가 났다. 실상 그가 이번에 수시골에서 올라온 목적은 오직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만 레윈 일가와 쉐르바츠키 일가는 모두 오랜 모스크바의 귀족 가문으로 전부터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이 교제는 레윈의 대학 시대에 가일층 두터워졌다. 그는 돌리와 끼찌의 오빠인 젊은 쉐르바츠키 공작과 같이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였으며 또 입학도 같이 하였었다. 그 당시 레위는 자주 쉐르바츠키 일가에 드나들면서 그만 쉐르바츠키의 집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면 매우 이상스럽게 들릴는지도 모르지만 콘스탄틴 레위는 바로 쉐르바츠키의 집에 가족들에게 특히는 이 집의 부인들에게 반해버렸던 것이다. 레윈 자신은 모친에 대한 기억이 없고 또 단 하나뿐인 누이는 그보다 훨씬 나이가 우였다. 그리하여 쉐르바츠키 일가에서 그는 자기의 양친의 별세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교양있고 명예로운 그 귀족적인 가정의 내면 생활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 특히 부인들은 그 어떤 신비로운 시적 장막에 쌓여있는 듯이 그에게는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들 속에서 아무런 결함도 찾아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는 이들 속에서 아무런 결함도 찾아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싸고 있는 그 시적인 장막 뒤에 가장 숭고한 감정과 온갖 완전 무결한 품성이 숨어있거니 믿어 마지 않는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 집의 새 아가씨들이 하루 건너 프랑스어와 영어로 말을 해야 하는지, 어째서 그들은 일정한 시간에 번갈아 피아노를 치는 것인지, 그 음향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우층 오빠 방에까지 들려오곤 하였다. 무엇하러 프랑스의 문학교사니, 음악선생이니, 회화선생이니, 무도교사니 하는 사람들이 무시로 출입을 하는 것인지, 무슨 일로 새 아가씨가 모두 일정한 시간에 리논 양과 함께 저마다 공단 슈바를 떨쳐 입고 돌리는 기다란 것을, 나딸리는 반 슈바를, 끼찌는 빨간 양말에 쌓인 날씬한 두 다리가 온통 드러나 보일 만큼 짤막한 것을 입고 뚜에르스키 유보도로 마차를 달려가는 것인지, 또 무슨 까닭에 그 아가씨들이 모자에 금색 모표를 단 하인을 들이고 뚜에르스키 유보도를 거닐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모든 일들 밖에도 이들 신비한 세계에서 행하여지는 수다한 것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하여간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으며 바로 이러한 일들의 그 신비로움에 반해버린 것이었다. 대학 시절에 그는 하마터면 맏딸 돌리에게 반할 뻔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그 여자는 오블론스키에게 출가하여 버렸다. 그 뒤에 그는 둘째 딸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치도 이 세 자매의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해야겠는데 다만 그중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저로서도 딱히 알 수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나 둘째 딸 나딸리도 사교계에 나타나자마자 이내 리보브라는 외교관과 결혼하고 말았다. 레윈이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는 끼찌는 아직 어린애나 다름없는 소녀였다. 그러던 중 그의 하구였던 젊은 슈르바츠키는 해군에 들어갔다가 발직해에서 물에 빠져 죽고 그 뒤로는 오블론스키와의 그의 친교에도 불구하고 슈르바츠키 일가와의 교제는 퍽 멀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금년 초겨울에 레윈이 만 1년이나 시골에 처박혀 있다가 처음 모스크바에 올라와서 슈르바츠키 일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이들 세 자매 중에서 실제로 누구를 사랑할 운명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똑똑히 깨달았다. 명문의 가정에 태어났고 재산으로 보아도 가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유한 축이라고 할 32세의 남자인 그가
쉐르바츠키 공작의 딸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나 그야말로 더없이 간단한 일로 생각되었을 것이며 또 어떤 점으로 따져보아도 틀림없이 그가 즉석에서 좋은 배우자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이 의례 그러하듯이 레윈에게는 마치도 끼찌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고상하고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로 생각되었으며 한편 자기는 너무나도 비속하고 저급한 인간이어서 그 여자 자신은 물론이요 남들의 눈에도 그 여자와 어울리는 상대자로 보일 리는 만무하리라 생각되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사교계에서 끼찌를 만나며 그는 오직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사교계에 드나들기 시작하였다. 마술에라도 걸린 듯한 들뜬 기분으로 2달 동안을 모스크바에서 보낸 후 레위는 벼랑간 이것이 도저히 가망 없는 일이라 작정하고 홀연 시골로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자기 사랑이 도저히 가망 없는 것이라고 레윈이 단정케 된 것은 저편 부모들의 눈으로 볼 때 자기는 그 황홀하게 아름다운 끼찌의 배우자로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짝이 기우는 상대자이고 또 끼찌 자신으로서도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이유에서였다. 사실 저편 부모들의 눈으로 보면 그는 나이 32세에 아직 일정한 정상적인 사업이란 것도 없고 또 상류 사회에 이렇다 할 만한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그의 동료격인 사람들이 아무개는 대좌요, 시종무관이요, 아무개는 교수요, 아무개는 은행 지배인이요, 철도회사 사장이요 하는 판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블론스키처럼 재판소 수상으로 출세들을 하였는데 그는 남들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보이리라는 것을 아주 똑똑히 알고 있었다. 젖수나치고 사냥이나 건축의 세월을 보내는 일개지주,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영 쓸모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일로 소일하고 있는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저 신비롭고 아름다운 끼찌 역시 자기같이 못생긴 사나이를 그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평범하고 뛰어난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간을 사랑할 리는 만무하리라 싶었다. 게다가 또 끼찌에 대한 그의 옛날의 관계, 손우 오빠와의 친교로 하여 자연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대하여온 그 사랑에 또 하나 새로운 장애로 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자기와 같은 못나고 어리무던한 사람은 한갓 동무로서의 사랑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끼찌를 사랑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남자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주 특출한 인간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한 것이었다. 여자들이란 흔히 용모가 못생기고 평범한 사나이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말을 그는 가끔 듣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고지 들리지는 않았다. 사실 자기 자신을 두고 보아도 오로지 아름답고 신비로운 특수한 여자만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골에 붙박여 2달 동안을 외로이 지내는 사이에 그는 이 사랑이 청춘의 초기에 체험한 그런 들뜬 연정이 아니라는 것, 이 감정이 자기에게 잠시의 안정도 주지 않으며 따라서 자기는 그 여자가 아내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짓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냥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절망은 오직 막연한 상상에서 온 것이지 실제로 그가 기어이 거절당하리라고 단정할 하등의 근거도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지금 청혼을 하고 만일 승낙을 얻는다면 아주 결혼까지 하리라 확고한 결심을 품고 모스크바로 올라온 길이었다. 그러다가 하지만 만약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경황은 없었다.